한국 시간 수요일 새벽에 1200포인트 빠졌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 후에 네. 모든 사람들이 파월 의장의 입을 볼 겁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말하는지. 계속 올릴 거야. 오토파일럿. 이러면 그날 다우지수 대폭 나갈 수도 있어요. 네, 9월 21일에 미국 금리 인상이 발표 예정입니다. 네. 한간에는 이번에 0.75포인트 정도 올린다고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상승 미소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8월 13일 화요일 밤이죠. 네. 미국의 8월 CPI가 발표가 됐고 그러니까 CPI 결과만 보면 7월보다 하락을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인가요? 예, CPI는 이제 Consumer Price Index라고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고 그 CPI를 우리가 흔히 인플레이션율이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 CPI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 좀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물가가 좀 더 올랐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0.75% 인상이 아니라 일본의 노무라 증권, 우리가 보면 일본 노무라 증권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생각하시겠지만 글로벌리하게는 상당히 좀 이름 있는 지명도가 있는 증권회사입니다. 이 노무라 증권에서는 100bp 즉 1% 인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이제 네. 가능성을 점치는 건데 사실 이제 많은 분들 사회자님께서도 질문하시는 것처럼 몇 퍼센트, 0.75%냐, 어떤 분은 0.5%냐, 1%냐를 묻는데 제가 그의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거꾸로 꼭 여쭤보는 게 있어요. 네. 미국 연준, 페드는 왜 금리를 그렇게 올리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물가가 워낙 많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그 물가를 좀 잡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럼 물가가 오르는데 나쁜 게 있나요? 물가가 오르면 경기가 좀 침체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요? 자, 물가가 오르면 경기가 침체되는 건 물가가 올라서 침체되는 건 아니고요. 물가가 오르는 걸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할 때 경기가 침체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물가가 다 올라도 맨 마지막에 아주 손톱만큼만 오르는 게 우리 몸값이에요. 우리의 월급이 가장 늦게 가장 적게 오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월급으로는 올라가는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어요. 어제까지 사 먹던 커피 한 잔 값도 올랐고 김치찌개 값도 올랐고 렌트비도 오른단 말이에요. 심지어 자동차 하나 사려고 했더니 요새 반도체 부족이라 자동차 값이 올라버렸단 말이에요. 많이 올랐습니다. 이걸 좀 오르려고 저축을 더 해야 되는데 월급은 쥐꾸리만큼 오른단 말이죠. 인건비, 즉 월급으로 생활하는 사람들, 그게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결국 세이브하는 건데 인건비가 오르기도 전에 다른 것들이 먼저 오르기 때문에 생활이 힘들어지고 문제는 물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월급쟁이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죠. 허리띠 쫄라매야죠.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을 바꿔버리겠죠. 네.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바꿔버립니다. 즉 정권이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물가를 낮추려고 노력하고 물가를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금리 인상이거든요. 금리를 인상해서 물가를 낮추기 위한 겁니다. 금리를 얼마가 올리냐보다 중요한 게 물가를 현재 올라가는 이 물가를 얼마나 올려야 물가가 잡힐까? 이 고민이라는 게 사실 주식 투자하는 분들한테 중요한 답입니다. 사실 그게 정말 중요한데 예측하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월급쟁이 부자들을 보고 책을 읽고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는 거 왜 그럴까요? 과거를 알고 싶어서 그러지 않습니다. 내일, 1시간 후 미래를 알고 싶어서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래는 가보지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예측밖에 없고 그 예측은 맞으면 사실 운이 좋았던 것이고 틀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누구나 다 틀려요. 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측은 당연히 어렵고 당연히 힘들지만 그래도 예측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예측하냐? 과거에 살아온 기억으로 역사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역사를 공부하는 건 다 그런 이유 때문이죠. 과거에 비슷한 상황에서 얼마나 금리를 올렸을 때 물가가 잡혔을까? 그리고 이 금리를 올리기 전에 물가는 왜 안 잡히는지 이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때 사실 페드가 0.75든 아니 1.5%든 사실 뭘 올려도 상관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혹시 얼마 정도까지 올리면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을 좀 막을 수가 있을까요? 사실 그걸 알면 저도 제가 위아래에 점집을 한 3개 차리면 될 텐데 그건 어렵고 중요한 건 이제 7월 CPI가 발표를 했을 때 지난 8월 둘째 주, 이제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미국은 월간 CPI를 발표합니다. 8월 둘째 주에는 7월 전월에 CPI를 발표했는데
월간 6월 대비 0.0, 그러니까 플랫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연간 대비로 해서는 그때 8.5%인가 이렇게 8.7%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한 달 전과 비교할 때는 물가가 오르지 않았던 거예요. 물가가 안정이 되고 있구나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8월 CPI도 이미 7월 그 CPI 발표 후에 금리를 0.75% 올렸으니까 그다음에 많은 에너지 가격, 석유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물가가 많이 잡혔을 것이다 예상을 해서 지난 9월 13일 화요일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헤드라인 CPI는 정말 안정이 됐는데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뺀 이제 핵심 코어 CPI라고 하는데 네. 이 부분 까보니까 전월보다 너무 많이 올라버린 거예요. 시장이 그때부터 걱정하게 되면서 그날 다우지수가 약 1200포인트 하락했잖아요. 와, 네. 왜 하락했냐? 물가가 올라서 하락했다는 게 그건 표면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 금리를 이렇게 올렸는데도 코어 CPI가 오히려 올랐어? 그러면 도대체 얼마만큼 올려야 되는 거야? 겁이 나시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9월에 21일 FOMC에서 얼마로 올리냐는 것보다 도대체 페드가 내년까지 이렇게 금리를 계속 올라가면 올려버리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0.75%나 1%, 심지어 2%를 올린다 해도 올리는 순간 그 다음 달부터 물가가 잡힌다. 그러면 상황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확신이 없으니 증시가 지금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그러니까 S&P 500 기준으로 3,9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럼 헤드 CPI는 좀 주춤하고 있는데 코어 CPI는 올랐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럼 코어 CPI 중에서 어떤 좀 항목이 좀 올라서 문제가 됐을까요? 언어의 정의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미국 연준이 항상 얘기하는 물가 안정을 우리나라 중앙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얘기하면서 2% 물가 상승률 얘기합니다. 뭐냐면 2% 물가는 올라가도 돼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2%가 무슨 의미냐? 간단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화량의 증가로 인해서 그 결과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을 세상의 모든 가격을 한꺼번에 다 체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품목들을 뽑아놔요. 그래서 대한민국 한국은행은 약 400여 개의 품목으로 뽑아놔서 물가를 구성하는데 미국은 약 170개 품목으로 물가를 구성을 해요. 네. 그런데 볼펜 한 자루 가까이 휴대전화, 스마트폰 가격을 1대1로 할 수는 없어요. 비중을 둡니다. 그래서 각 비중을 두는데 이 에너지 가격과 식품 가격은 각경 우리나라가 또 마찬가지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했다니까 기름값이 2배 가까이 올라갔잖아요. 태풍이 한 번 오니까 시중의 감자 가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2배로 올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을 때 이런 변수를 고려할 때 태풍이 온 걸까지 다 고려할 수 없으니 일반 CPI는 이게 헤드라인 CPI를 하고 금리 인상이나 인하를 할 때는 이 변동성이 심한 걸 빼자. 변동성이 가장 심한 건 에너지와 식품가 이걸 빼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걸 뺀 나머지들을 모아놓은 게 코어 CPI라고 합니다. 근데 에너지 가격과 이걸 포함한 전체 헤드라인 CPI는 정말 하락 안정이 됐는데 웬걸 이걸 빼고 나서 코어 CPI를 보니까 7월 달보다 무려 2배가 올라버렸어요. 6월에서 7월에는 0.3% 상승했는데 월간 네. 7월에서 8월 달을 딱 보니까 0.6%가 상승한 거예요. 많이 상승했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금리를 2.5%까지 올렸는데 시장은 놀라게 되는 거죠. 도대체 얼마를 올려야 되는 거냐. 이러다가 내년 연말까지 계속 금리 올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있는 주식 팔아 잃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 코어 CPI가 이제 왜 올랐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 올랐는지를 보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알 겁니다. 시가총액 전체 지수에서 시가총액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저 조그만 회사를 1대1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네. 이 전체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이 1조인데 삼성전자 가령 뭐 1,000억이다 그러면 시가총액 비중 10%예요. 그러니까 가중치를 드는 것처럼 물가 헤드라인 CPI에서도 이제 코어 CPI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특정 품목에서 가중치를 더 두냐 안 두냐 싸움을 하는데 렌트비 월세죠. 네. 월세에 대한 이 CPI 비중을 미국의 페드는 32%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아무리 빠졌어도 32%의 비중에 있는 크다. 네. 렌트가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올라가는 거죠. 즉 8월 달에 까보니까 7월에서 8월 달에 렌트비가 0.7%로 상당히 많이 올라가니까 에너지 빼버리니까 이게 확 올라가 버린 거죠. 이렇게 렌트비가 올라가면서
헤드라인 CPI를 뺀 코어 CPI가 올라버렸고 네. 이에 시장은 겁나는 거죠. 아니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약 4개월, 5개월도 안 되는 한 6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2.5% 올렸는데 그래도 렌트비가 올라? 그러면 렌트비를 잡으려면 기준금리 얼마나 올려야 돼? 라고 걱정하는 거죠. 이 부분 때문에 네. 주가가 최근에 지난 수요일, 한국 시간은 이제 수요일 날 새벽이죠. 다우지수 기준으로 1200포인트 가까이 내렸던 것이고 그럼으로써 사실 여기 다시 생각하는 것은 0.75%를 올리든 1%를 올리는 건 중요한 건 아니다. 얼마나 올려야 잡히느냐? 예, 물가가 잡힐까? 그럼 얼마나 올려야 물가가 잡힐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서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사회자님께서 앞에서 얼마나 올릴지를 여쭤보신 게 결국 네. 이만큼 올리면 주가가 오를 거냐 이제 앉아있으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싶었을 텐데 네. 저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페드 즉 미국의 연준에게 물가가 실제로 잡히는 상황을 보게 하는 증거가 있어야 안심이 될 건데 저는 이미 그런 증거가 하나씩 좀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예로 보면 에너지 가격이 빠져가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빠져가면서 헤드라인 CPI는 빠졌는데 네. 렌트비가 올라가면서 실제적으로 이 코어 CPI가 올랐어요. 네. 렌트비라는 것은 집값이 올라갈 때 렌트비가 올라갈까요? 아니면 집값이 떨어질 때 렌트비가 떨어질까요? 집값이 오르는 경우에 조금 더 높아지지 올라가겠죠. 않을까요? 맞습니다. 왜? 렌트비는 결국은 집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면 집주인들은 월세를 더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집값이 미국은 이미 오늘 새벽에 보면 모기지 금리, 즉 담보대출 금리가 6%를 넘어섰어요. 6%, 한국도 6%를 넘어섰다 그러면 집값 폭락할 수도 있는 숫자예요. 이렇게 빠지자마자 어플리케이션, 즉 모기지 어플리케이션, 즉 담보대출 신청 건수가 크게 줄었고 집값도 이미 상승 피크를 치고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렌트비는 올라가네요. 사람들이 이게 놀랐는데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값이 빠졌다고 집주인이 바로 렌트비를 빼주진 않을 것이다. 시차를 둔다. 언제까지? 계약 기간이 될 때까지 버티든지 아니면 계약 기간 끝나기 전에 나 저 싼 집 찾았어 라고 나가려고 할 때 빼주겠죠. 그러기 때문에 집값은 이미 하락을 시작했으니 결국은 렌트비도 조만간 따라서 내려올 것이다 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보면 네.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다음날 주유소 가면 휘발유 가격 다 올라 있어요. 아니지 않나요? 바로 올라요. 요새 실시간으로. 바로 올라요? 네, 바로 올려요. 근데 빠진 다음날 가면 네. 안 내려요. 왜? 주유소 입장에서는 비싸게 산 재고를 다 떨어낸 다음에 가격을 빼야죠. 그럼 반대로 야, 너 비싸게 산 거 왜 오른 날 또 올렸어? 그건 장사하는 사람이 속성이에요. 오르면 네. 바로 반응. 떨어진 건 충분히 재고를 소진한 다음에 반응. 그럼 상승미소님께서는 지금 이제 얼마 정도가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네. 0.5포인트 오를 수도 있고 0.75가 오를 수도 있을 텐데 그럼 그때 대응할 수 있는 좀 시나리오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원래 네. 그 노무라 증권이 화요일 날 CPI 발표하자마자 1% 금리 인상 가능성은 시장에 가져왔어요. 네. 그 얘기는 증권시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그 실시간으로 주가에 반영을 합니다. 증권시장에서는 이미 1%도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반영이 돼 있다고 보고요. 1%까지 올린다 해도 시장은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파는 장세. 올렸네 그러면서 불확실을 제거해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 1% 가능성은 이미 반영했는데 0.75%나 0.5% 올리면 환호하겠죠. 더 많이 폭등할 수도 있죠. 그런데 1%가 실제로 진짜 가능성은 있죠. 그게 확률이 어느 정도의 싸움이냐의 문제인데 1.25, 1.5% 시장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거 올라간다 그러면 대폭 나가겠죠. 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이미 1.0% 인상 가능성이 페드 와치라고 미국의 CME 선물거래소에서 별개 다 거래가 돼요. 심지어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까지 배팅으로 거래가 돼요. 네. 뭐 우리가 아는 토트넘 축구 경기까지 거기서 다 승패 거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 페드가 9월 21일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얼마나 올릴지도 금리 상품으로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돼요. 페드 와치에서 거래가 되는데 거기에서는 1.0% 올릴 것이다 라는 게 오늘 새벽에 보니까 약 36% 우와. 투자자의 36% 거기 배팅하는 거예요. 네네. 그 얘기는 뭐냐?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다.
그래서 1%까지 올리든 말든 네.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파는 양세로 불확실성 해서 오를 수도 있다. 다만 그 이상 올렸을 경우에는 폭락이 올 수도 있다. 반대로 1%까지 시장에 반영했는데 0.75만 올렸다, 0.5%만 올렸다, 더 적게 올릴수록 주시장은 상당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럼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실제로 이 정도 올렸을 때 잡히냐 안 잡히냐, 인플레이션이 잡히냐 안 팔리냐가 관건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네.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 이제 하셨는데요. 네. 우리가 인플레이션 이제 오늘 새벽에는 PPI 즉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어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자 생산하는 사람이 가격을 올리면 도매업자가 가격을 올리면서 CPI로 연결되겠죠. 네. 이게 시차를 둡니다. 근데 PPI는 어제 CPI하고 좀 약간 다르게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아, 네. 그 얘기는 뭐죠? 다음 달 CPI에 마이너스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러면 페드가 CPI와 PPI 이런 것들만 보고 정책을 정해. 그건 아니에요. 페드가 보는 정책들. 왜? CPI는 생각해보세요. 항상 후행성이에요. 후행성. 왜? 주머니에서 돈을 나가고 난 다음에 생산자가 가격 올린 다음에 이전되고 떨어진 다음에 이전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이 떨어져도 집주인이 안 내려요. 저 렌트비랑 비슷한 거죠. 네. 네. 계약을 버티는 거지. 왜? 그래야 돈 버는데? 그런 것좀 일정 시차를 두고 하기 때문에 페드가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그런 지표들은 다르게 있어요. 그게 뭐냐? 지난 7월 FOMC 끝나고 페드 의장, 파월 의장이 인터뷰에서 얘기했었고, 지난 잭슨홀에서도 그 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7일, 응답, 그때 워싱턴에서 있었던 파월 의장의 응답 그에서도 똑같은 얘기 했어요.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중요하다는 얘기 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기대 인플레이션 나왔어요. 즉, CPI나 PPI는 이미 후행성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래에 접근하기에는 이것만 보면 늦는 거예요. 그럼 실시간으로 반영할 때는 페드가 보는 지표는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기대 인플레이션은 뉴욕 연준이 발표하고 그 다음에 미시간대가 발표하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월요일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 날 새벽에 뉴욕 연준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발표했는데 상당히 낮아졌어요. 그리고 지난달 말에 매월 미시간대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은 한 달에 2번 발표하는데 두 번째 주 금요일과 네 번째 주 금요일 2번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주 금요일은 예비치고 네 번째 주 금요일은 확정치를 발표합니다. 근데 지난 8월 마지막 주 그때 금요일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발표했는데 4.8%가 나왔습니다. 1년 후에. 즉 1년 후에 인플레이션 수치가 4.8%를 기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8월 말에 8월 이번에 CPI가 8.3이 나왔는데 거의 반토막이 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날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죠. 이번 주 금요일에 이미 이번 주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 날에는 뉴욕 연준이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했는데 하락했고 오늘 새벽에도 애틀란타 페드가 발표했는데 1년 예비치가 또 하락했어요. 네.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금요일 날 미시간대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또 발표하는데 거기서도 하락한다면 이제 이걸 감안해서 금리는 올릴 거예요. 어차피 이미 0.75% 정도 올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으니 그걸 그대로 반영할 건데 그 이후에 인상 속도에 대해서는 힌트를 줄 가능성이 있어요. 힌트. 잡히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주식시장이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도대체 얼마를 올려야 핵심 인플레이션이 잡힐지 모르니까 주식이 다우지수는 1200포인트 폭락해버렸는데 20일, 21일 새벽에 0.75든 0.5%는 1.0을 올리든 올린 다음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상태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게 보인다. 그런 아주 희망적인 멘트 하나만 나와도 주식시장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파월 의장이 말할 때 단어 하나하나가 진짜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게 2018년 12월에 있었던 오토파일럿, 유명한 오토파일럿 발언이 있었어요. 당시 파월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막 임명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초보였어요. 경제학자가 아닌 변호사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아무나 임명했던 막무가내인데 경제학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연준 의장을 임명을 했네? 근데 이분이 그런 걸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그 당시에
기준금리 2008년 12월에 기준금리 2.5%까지 올렸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걱정을 해요. 주가가 막 빠지고 이제 미국 경제 건드기 힘들어 막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물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금리 올릴 겁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느냐. 그 유명한 오토파일럿과 같다 그랬어요. 예정된 방향 그대로 가는 비행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경제가 힘들어 죽겠어. 그러니까 힘들어서 하는데 주가가 빠지는데 내년에도 그거 상관없이 올릴 거야 그랬으니 주가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더 빠지죠. 대폭락했어요. 2008년 12월에 한 달 동안 S&P 500 인덱스 20% 빠졌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래서 1월 5일 날 서둘러서 다시 어느 행사에서 그건 아니고 경제 디펜던트 즉 지표 확인하면서 금리 올릴게. 네. 오해하지 마 이러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말 한마디 안에서 희망을 보고 왜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터뷰에서 지난번 잭슨 홀에서 그런 거거든요. 7월 FOMC에서 야, 경제가 어려워지면 금리는 고민해볼 수도 있어 이랬고 네. 잭슨 홀에서 똑같은 얘기했어요.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한 계속 올릴 거야. 근데 똑같은 발언인데 뉘앙스 차이로 한 번은 올라가고 한 번은 폭락했단 말이죠. 이번에는 더 조심하게 생겼어요. 왜? 한국 시간 수요일 새벽에 1200포인트 빠졌거든요. 그러면 21일 날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 후에 네. 모든 사람들이 파월 의장의 입을 볼 겁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말하는지. 진짜? 거기서 네. 시장 기대치와 다르게 계속 올릴 거야. 오토파일럿 이러면 그날 다우지수 대폭 나갈 수도 있어요. 그 말 한마디 진짜 중요한 거죠. 이미 빠졌는데 겁을 시장이 네. 파월 의장이 보내는 경고장 비슷한 걸 날렸는데 그거 무시하고 더 올려 그러면 시장은 뭐죠? 야, 주식시장 상관없이 인플레이션 조지기 위해서 죽인다. 그러면 대폭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이미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화요일에 차라리 한국 시간 수요일에 미국장은 이제 화요일이죠. 네. 다우지수 1200포인트 빠지는 게 오히려 증시에는 더 위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 겁을 충분히 줬기 때문에. 그래서 0.75%든 1%를 올리든 그건 상관할 바는 없을 것이고 오히려 그러면 소문에서 뉴스에 파는 즉 불확실성 해소하면서 오를 것이고 그런데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아주 심한 얘기만 하지 않고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된 기미가 좀 보이긴 아주 그냥 뉘앙스 조금이라도 메이도 아니에요. 영어 조동사 공부하시면 알죠. 캔도 아니에요. 쿠드. 메이도 아니고 마이트. 정말 가능성. 수도 있다. 그렇죠. 0.0001만 왔어도 네. 상당히 주식시장 좋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 이미 주택 지표는 꼬꾸라지기 시작했고 네. 에너지 가격이 충분히 하락했고 네. 그거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조심해서 말할 타이밍이다 보고 있습니다. 정말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를 보니까 2,400 언저리까지 내려왔더라고요. 네. 혹시 주식시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주식시장은 똑같습니다. 결국은 주식시장은 악재보다는 불확실성을 싫어하거든요. 악재가 터지면 악재 끝났어 하면서 희망을 보는데 불확실성이 있으면 악재든 호재든 뭐가 없는 거예요. 이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돼요. 네. 화요일에 한국 시간으로 이제 수요일이죠. 화요일 밤, 한국 시간 화요일 밤. CPI가 분명히 안정될 것이다 하고 기대감으로 일주일간 올랐던 증시가 일주일 올랐던 거에 하루 만에 다 빠졌어요. 이래서 가장 걱정한 게 뭐다? 0.75, 1% 이게 아니라 도대체 얼마를 올려야 언제까지 올릴지 모르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9월 20일, 20일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혹시라도 CPI처럼 나쁘게 나오면 어떡하지? 기대 인플레이션은 금요일 밤 한국 시간으로 10시쯤에 발표하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나쁘게 나왔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폭락이에요, 그냥. 영향이 진짜 많이 받네요. 그죠. 그게 실시간으로 파월 의장의 입으로 기대 인플레이션 중요하다고 일주일 전에 얘기했는데 근데 뉴욕 패드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하락했고 예상대로 15일 새벽에 애틀란타 패드가 발표한 기대 인플레이션은 떨어졌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져주면 사람들이 희망을 갖죠. 패드가 이거 고려할 것이다. 근데 반대로 CPI처럼 예상과 다르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버렸다. 큰일 났다죠. 주식시장 그날 폭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예상처럼 낮아진다면 파월 의장이 발언만 조심스럽게 해주면 상승 분위기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몰라요. 불확실성이거든요. 네. 모르니까 배팅할 수 있나요? 없어요. 네. 여러분 홀짝해서 홀 6번 나왔다 7번째 짝 나온다고 짝이 나온다고 100% 확신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럴 수가 없어요. 10번이 나와도 한 번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게 확률이거든요. 가능성이거든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도 불안한 거죠.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오르든지 내리든지 올라갈 건데 결국은 금요일 기대 인플레이션. 문제는 금요일은 한국 시장이 토요일 날 안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금요일 날까지는 계속 이렇게 불안해질 것이고 금요일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좋게 나왔다 그래도 월요일 날 오를 수는 있지만 화요일, 수요일, 미국 시간 화요일, 수요일에 있을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잭슨홀처럼 또 강경 발언하면 어떡하지? 겁이 나겠죠. 그럼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꼬물꼬물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네. 사야 될 때인가 아니면 물리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질문 많이 할 것 같거든요, 분명히. 지금 팔아야 될 시점인지 아니면 더 사서 모아야 되는 시점인지. 주식 투자에 실수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 심리가 있어요. 가장 낮은 가격에 전 재산을 걸고 가장 높은 가격에 팔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죠. 네. 누구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실제로 그렇다고 한다고 하도 내가 가진 돈을 다 가렸다. 가령 10배가 나올 정도 누군가 알려줬다고 쳐요. 10배가 나올지 모르지만 가능성이 높다고. 내가 가진 전 재산 걸면 10%만 올라, 아니 50%, 5%만 오르잖아요? 다 팝니다. 반대로 올라가다 말고 5% 떨어지면 다 팔아요. 근데 내가 가진 돈에 끝이 다 날려도 돼 하고 딱 팔고 사고 일하고 있으면 그 돈 진짜 끝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은 없거든요. 사람들이 왜 주식 투자를 하냐? 주식 투자를 사업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게임처럼 접근하는 거예요. 게임은 지금 시점에 사면 좋지. 지금 시점이 살 때냐 아닐 때냐를 따지는 건데 사업은 그렇게 따진 사람이 없어요. 느낌이 완전 달라지는데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걸 만약 예를 들어서 1억을 갖고 있을 때 네. 내가 주식에 투자하는 거랑 내가 사업을 한다는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거꾸로 질문을 해볼게요. 네. 사회자님께. 지금 사회자님이 10년을 열심히 일했어요. 네. 진짜 월급쟁이 부자들 사장님 마음에 안 들어. 나 이제 나와서 치킨집에 할 거야. 네. 사업을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로 1억 원을 모았습니다. 자, 1억 원을 모았는데 친구가 와서 치킨집 하면 대박이 난대. 그럼 그 돈 1억 그 다음날 가서 다 쏴서 그 치킨집 이수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못하죠. 네. 못합니다. 자, 그 돈 1억에서 500만 원을 칠게 5% 큰 돈이에요. 자, 네. 500만 원 싸라 그러면 바로 쓸 거예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네. 왜? 내가 가봐야지. 그리고 직접 어디서 하는지도 보고 잘 됐는지도 보고 이것저것 조사를 좀 많이 해볼 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도 띄워보고 혹시 내가 모르는 뭐가 있는지 그 치킨집 앞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사람 유동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옆집 치킨은 장사가 잘 되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업을 한다 그러면. 네. 근데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1억 가지고 있는 게 500, 야, 500 한번 사봐 그러면 진짜? 사요. 산단 말이죠. 그래서 실패합니다. 느낌 자체가 달라요. 자, 네. 누군가가 상승미소가 오늘 이따가 뭐 2부에서 종목 얘기할 겁니다. 제가 사는 종목들 몇 개 얘기할 텐데 사라고 그런다고 무턱대고 사면 쪽박 차는 거예요. 왜? 오늘 9월 15일 이 시점에 얘기하는 것은 현재까지의 변수를 고려하는 거지 내일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종목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변수가 있어도 이건 뭐 괜찮아 판단할 수 있죠. 여러분 제 말만 믿고 하면 저한테 메일 보내실 겁니까? 당신 때문에 샀는데 어떻게 해야 돼? 댓글 댓글이 달리겠죠. 댓글 안 달아요? 왜냐면 답을 안 해드려요. 왜? 사람의 처진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샀다. 얼마를 샀는지 여러분의 재산 중에 얼마를 샀는지 여러분의 소득이 얼마인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함부로 답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10억 원은 사람이 나 10억 중에 500만 원만 샀고 월급 한 500씩 받아요. 이 돈 없어서 그러면 그냥 더 사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쵸. 500만 원 엄마한테 빌렸거나 친구한테 빌려서 산 사람한테는 불안하면 빨리 파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완전히 다른 경우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지금이 주식을 사기 좋은 때냐 아닐 때는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주식을 산다는 게 주식시장에 정해진 종목이 없어요. 한국에도 수천 종목이 있고 미국에도 수천 종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종목을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증시, 지수, 경제 상황도 있지만 이 회사 자체 내에도 변동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주식을 산다 그러면
그냥 저 사업하고 싶은데 사업할까요 말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왜? 그 사업이 뭔지 물어줘야 되거든요. 치킨집 할 겁니까? 식당을 할 겁니까? 서점을 할 겁니까? 아니면 월급쟁이 부자들 같은 유튜브를 할 겁니까? 사업이랑 수천 가지 있는데 왜 주식은 주식 하나로 통으로 묶어서 할 수 있는 거죠? 없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물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당연히 달라지죠. 자, 물렸다는 얘기가 종목에 물렸다는 얘기고, 네. 어떤 사람이 인덱스에 물렸다. 즉, 인덱스는 뭐지? 지수에 따라갑니다. 인덱스에 물렸다 그러면 더 사라고 하겠죠. 문제는 또 이 인덱스에 물렸다. 이 사람이 급여가 얼마인지, 도대체 얼마를 투자했는지, 여기저기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또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일정 소득도 있고, 빌린 돈도 아니고 내가 가진 일부의 돈을 샀고 아직도 여력이 있다 그러면 일부를 더 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이 뭔지도 모르고 물린 종목, 이 종목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지수에 떨어진 것보다 더 많이 떨어지면 회사가 나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수에 상관없이 회사 자체가 나쁜 회사 함부로 사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 자체는 X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